보호자급장 원장을 4년 전에까지 원장을 한참 하셨었어요. 몇 년 그때 하셨죠? 네, 4년 원장직은 4년 했고요. 그 전에 다른 직업재활 시설에서 9년 동안 맞아요. 예, 맞아. 직업훈련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 담비 카페 이렇게 처음 왔는데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앞서 선배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쓴 얘기도 제가 옆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현우 사무총장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복지를 시작했을 때는 노인복지를 시작했다가 한 9년 정도 청주 지역에서 있는 그 직업재활 시설에서 거기는 화장실을 만들었었거든요. 화장실을 생산하고 장애인분들 한 30여 분이 훈련생으로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장애인 취업 지원 담당하는 업무를 좀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전까지 쿠키를 만드는 직업재활 시설에서 근무를 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런 보호작업장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회에 당장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전공과를 어떻게든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2년을 벌고 나면은 또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사회성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일반 취업으로 다 나가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보호작업장이고 그 다음 단계인 근로사업장으로 어머님들이 보내시는데 이런 직업재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경쟁도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뭘 궁금해하시거나 어떤 기대를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건 어떤 거고? 네. 제가 4년 전에 일했을 때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 보호작업장은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이미 기대를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네, 기존에는 그렇게 알려졌었고 근데 이제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장애인분들 전이시켜야 된다라는 평가 기준이 있으면서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전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호작업장들도 그런 노력을 했으나 그게 이제 바로 장애인분들이 이제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계셨던 데는 오래 3년 이상 다녔던 친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부분이에요. 10년 이상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가능했어요, 그럼 그게? 일단은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는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분들이 일단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 사회성이 좀 좋은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나가서 좀 외부 나가서 훈련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하고 연계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한 10년씩 또 다니게 된다. 네, 그분들도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좀 사회성이 뛰어난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본인들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또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있으셨고요. 그래서 취업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셨죠,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원하는 동기 부분에 사실 뭐 돈 때문에 보내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안전 욕구가 굉장히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한 이 보호자업장에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하루 종일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했을 때에 대한 어머님들도 보호자분들도
그런 안정심리가 있으셨죠. 네. 학교 연장선처럼 여기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실 테고. 그러시죠. 처음에 보호자분들도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을 그냥 주간보호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경계 없이 주간보호처럼 생각을 하셔서 신변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일단은 훈련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각각의 보호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신변 처리가 너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업재활시설마다 거기서 목표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자분들이나 학교에서 그런 보호작업장들의 좀 특성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동기는 이제 학교 연장선이기도 하고 네.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뭐 적당히 직업 훈련하는 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기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든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가 여기 와서 하는 기대도 있을 테고 부모님들이 하는 기대도 있을 테고 장애인 당사자는 뭐 재밌는 활동 같은 거 기대할 것 같고 보호자분들하고 장애인 당사자하고 좀 다른 게 장애인 보호자분들은 오랫동안 그냥 다니는 걸 오랫동안 그냥 여기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3년에 대한 그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3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하시죠. 이제 또 잘리는 거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 이제 근데 막상 장애인분들은 이제 좀 사회성이 좀 높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고용이라던가 이제 외부 취업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실패에 대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두려움도 어느 정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해요.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실패도 있고 내가 어떻게 뭐가 안 됐는지 좀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는 건 살면서 일상에서의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관계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도 있고 뭐 저처럼 안 좋은 관계를 이렇게 끌려와서 갑자기 찍는 경우도 있고 당황스럽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선발되는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장애인분들이 선발되는 기준이요? 일단 다 보내고 싶어 할 텐데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 저희는 3달 정도 수습 기간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저희도 취업을 할 때는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일하던 곳은 직원이 원장 포함해서 3명인데 15분, 평균적으로 15분의 장애인분, 5명을 케어해야 되는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신변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생산품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해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신변 처리가 안 되거나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훈련을 왔을 때 그 기준은 신변 처리하고 다른 장애인분들하고의 어떤 부딪힘이 크게 없는지 도전적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작업이 되는 친구들 소위 기능이 좀 좋다고 하면 보호자업장 가고 기능이 아주 어렵다 중증이다 하면 주간보호로 가고 그 경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중증에 있는 친구들은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선택이 아니면 기관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막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보호작업장에서는 물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인 걸로 보이실 테지만 이분이 어쨌든 일이든 사회성이든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아서 전이라는 부분이 목적이잖아요. 보호작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일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점차 생기는데 이 사회성이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네, 학교에서부터 배워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도 비장애인도 보면은 처음에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보고서 뽑진 않잖아요. 네, 그냥 면접 때 어떻게 그 사람 품성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보고서 뽑는 것처럼. 좀 사회성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좀 많이 선호하시는 거고. 네. 일단은 훈련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사회성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기 보호자업장에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하고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자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죠. 조용한 선발 기준에서는 사회성이나 개인 신변 처리가 되게 중요한 게 된다. 일을 잘하는 거는 그건 배우면은 차차 할 수 있는. 일만 겁나 잘한다고 우리가. 그쵸. 네. 근데 뭐 일을 정말 잘하는데 장애인들 다른 타 동료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집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제가 전화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가 뭐다라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머님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같이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부모님들한테도 조언을 얻고 저도 좀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좀 장애인분들한테 가정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신다고. 사고 쳤나?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냐하면 좋은 일로 전화를 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안 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돌봄.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인척과 친구와 관계를 같이 일정해서 살아야 된다. 자립생활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직업이고. 네. 거기서. 네. 그 직업의 첫 단계로 사실은 보호자업장이 있는 거고. 네. 한분으로.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간보호와 보호작업장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호작업장의 모든 분들이 다 일을 잘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일했었던 곳도 장애인분들이 그 모호한 경계에 계신 분들이 이분은 주간보호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작업에서 배제됐을 때,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서 배제됐을 때, 그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부분들에서부터 자존감이 일단 높아진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저 또한 이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게 되었고, 장애인분들 동안 알게 모르게 성취감을 여기 나오는 시간을 성취감을 느끼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보호작업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성인 장애인이 되면서 어쨌든 일은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생산품을 이제 종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서 장애인분들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생산품이라는 게 어쨌든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완성도까지 끌어내기에는 좀 그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들, 직업훈련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많이 차지해서 소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웠는데, 저는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좀 생산에 좀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뭐 도움을 요청하면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자로 많이 돼서. 근데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생산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 장애인분들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 기대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약간의 후회감도 들면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게 좀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종사자 애로는 생산과 보호의 경험을 같이 네. 해야 되고 생산물이 어쨌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소진이 없고 결국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에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보내보자 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지금 그래도 전공과에서 나오고 보호작업장에 보낼 정도의 나이, 장애인분들의 나이라면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어쨌든 경제적으로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때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이 친구들이 훈련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이 시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보호작업장에 보내면은 부모님들이 좀 안도하시고 네. 이제 큰 저기는 끝났다. 이제 네, 제가 아까 전화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알아서 하겠거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훈련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럼 훈련해요? 네, 집에서도 그 사회성에 대한 거를 같이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비장애인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학원 보내면 되죠. 돈 벌어갖고. 그 비장애인 자녀들한테는 투자를 하시잖아요. 어쨌든 대학을 보내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장애인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투자든 금전적인 투자든 비장애인 자녀한테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은 그래서 더 자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보호작업장 운영하시면서 원장님으로 또 현장 실무자로서 한 10수년 넘게 있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또 가 계시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그럼 일반 사회복지 쪽으로 잠깐 가 계시는 어렵게 모셔가지고 원장으로 일을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관점 좀 여쭤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좋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셔서 오늘 못한 얘기 있으면 또 하고 아니면 다들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다들. 왜냐면 이게 틀린 말씀을 드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우리 거 근데 이게 뭐 욕먹을까봐 늘 걱정하시고 아니 저의 얘기가 잘못된 또 정보를 드릴까 봐. 네. 그런가 봐요. 보호자업장 원장님들도 저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 주신다는 약속 하에 저도 이거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